어머님, 옷이 그게 뭐예요? 칠순잔치 오셨어요? 오늘은 그냥 쥐 죽은 듯이 구석에서 박수나 치세요. 괜히 망신살 뻗치게 하지 마시고요. 아들의 사장 취임식 날, 며느리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귀에 대고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저는 완벽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낡은 휴대폰의 단축번호가 눌리는 순간 이 취임식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날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0이 되었어요. 평생을 회사와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제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새벽부터 비취색 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색깔이었죠. 다리미로 정성껏 주름을 펴면서 오늘 있을 아들 도연이의 사장 취임식을 떠올렸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비친 제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골에서 막 올라온 늙은 어머니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행사장 구석, 커다란 기둥 그림자에 가려진 의자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앉으니 제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옆자리에 앉은 원로 이사 한 분이 제게 작은 목례를 건넸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그분과 김전무 그리고 몇 명의 원로 임원뿐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를 그저 사장의 늙은 어머니 정도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몰랐죠. 행사가 시작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화려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민정이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민정이가 제 옆에 쪼그려 앉으며 주변 하객들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사모님의 미소였죠. 그러고는 민정이가 제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숨결이 귓가를 스쳤어요. 어머님, 옷이 그게 뭐예요? 칠순 잔치 오셨어요? 민정이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쥐 죽은 듯이 여기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다른 생각 마시고요. 괜히 앞에 나섰다가 도연 씨 망신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구석에서 박수만 치시면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가슴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다시 얼굴에 가면을 쓰듯 활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마치 저에게 세상 다정한 안부를 물은 것처럼 연기하며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민정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닌 서글픔에 가까웠죠. 하지만 민정이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의 지분 70%를 가진 실제 주인이라는 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모습을 감추고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던 거죠. 그렇기에 며느리는 제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뒷방 늙은이 인 줄로만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구석에서 박수나 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단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취임식은 예정대로 끝나지 않게 되리란 걸.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둥 뒤편으로 난 비상구 표시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행사장의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죠.
저는 복도 끝까지 걸어가 창문 앞에 서서 주머니 속에 낡은 폴더폰을 꺼냈어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김 전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김 전무 취임식 지금 당장 중단시키세요. 저는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하지만 지금 막 시작하려던 참에 김 전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회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걸로 해요. 핑계는 알아서 만들어요. 지금 즉시요. 저는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복도까지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로 행사장 안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대형 스크린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긴급 시스템 점검 중, 행사 일시 중단.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옆에 서 있던 아들 도연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정이가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시렸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건 단순히 며느리에게 모욕당한 것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며칠 전부터 민정이가 제 명의로 된 자회사 지분을 몰래 빼돌리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우습게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요. 이미 저를 빈 껍데기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행사장 안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임원들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민정이에게 다가가 뭔가 물었지만 민정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늘 이 취임식은 시작도 못하고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취임식이 중단된 그날 밤 저는 경기도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룹의 진짜 본가이자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바로 그곳이었죠. 지하 서재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저는 사진 속 남편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 전무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했습니다. 김 전무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회사의 최근 6개월 지출 내역입니다. 김 전무가 파일을 펼쳤어요. 저는 책상 조명을 켜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50억, 30억, 또 40억? 김 전무,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숫자가 장난이 아닌데? 전부 M아트라는 처음 듣는 회사로 지출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 회장님 명의로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전무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급 승인서가 나왔고 거기에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 전무, 내가 쓰는 인주가 이 색깔이던가요?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항상 주홍색 인주를 쓰시는데 이건 아주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김 전무가 자신의 수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제 진짜 도장이 찍혀 있었죠. 색깔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내 도장을 위조한 거네요? 저는 서류를 다시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최종 결제란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렷한 서명이 보였습니다. 박도현.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서명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박도연 사장님께서는 아마 속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조된 줄 모르시고.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김 전무, 도연이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드님을. 김 전무, 저는 제 아들을 압니다. 도연이는 민정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거예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이 사실 외부에 알리면 안 돼요. 아직은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추서연 실장, 그 친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에요. 김 전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전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회색 바지에 검은색 점퍼, 누가 봐도 그냥 정원 가꾸는 시골 노인처럼 보이는 차림이었죠. 김 전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북한산 자락 해광사.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사찰에 도착했어요. 경내는 고요했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대웅전 뒤편 작은 정자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추서연 실장이었어요. 서연이가 저를 보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서연 씨, 이렇게 밖에서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저는 정자에 올라가 앉았고 서연이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벌써 10년 만인가요? 네, 회장님, 10년 전 그때 아버지를 도와주셨던 은혜를 저희 가족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합니다. 서연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0년 전 서연이의 아버지가 억울한 횡령 누명을 쓰고 공경에 처했었죠.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됐어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아요. 서연 씨 아버지는 당연히 결백했으니까요. 서연 씨, 혹시 이것 좀 봐줄 수 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서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고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M아트라는 회사, 뭐 하는 곳인가요? 그걸 알아봐줬으면 해요.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지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그룹 내부에 며느림의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연 씨를 부른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믿을 수 있는 팀원들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조사하겠습니다. 서연이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연이가 일어서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이가 정자를 내려가 경내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한동안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본가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무도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낡은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지난번 그 사찰로 오시겠어요? 내일 같은 시간에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해광사를 찾았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파일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예상대로였습니다. M아트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어요. 회사 등록증과 사업자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텅 빈 공유 오피스 우편함만 덩그러니 있더군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표는 누구예요? 이름은 강민수, 36살이고요. 서연이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고 한 남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민정 씨와 어떤 관계인지 즉시 알아봤습니다. 무슨 관계죠? 민정 씨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같은 경영학과 출신이더군요.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강민수라는 남자는 평범해 보였지만 민정이와 연결돼 있다는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이 남자 강민수 더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민정이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샅샅이요. 알겠습니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서연이가 다른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말해봐요. 도연 사장님께서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에 깊이 연루되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오니 가슴이 더 무거웠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해요. 김 전무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생각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게 분명했죠. 하지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일주일 뒤 서연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전혀 다른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지난번 사찰은 안 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제가 회장님 댁으로 직접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알았어요. 오늘 저녁 9시에 뒷문으로 와요. 그날 밤 9시 서연이가 본가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지하 서재로 안내했어요. 서연이가 두꺼운 파일과 작은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먼저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앉으시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M아트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추적했습니다.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아냈어요. 어디로 갔어요? 최진우라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 남자고 서류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는 서연이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주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갤러리를 가장한 돈 세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아트는 그 중 하나일 뿐이고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정이와는 어떤 관계예요? 서연이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민정이와 그 남자, 최진우가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찍은 겁니다. 강남 모처의 호텔입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계속 말해봐요. 최진우는 며느님 민정 씨와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룹의 돈을 빼돌려서 해외에 유령 회사를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했더군요. 저는 책상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계속 말해봐요. 민정 씨는 도연 사장님을 이용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모든 게 끝나면 최진우와 함께 해외로 도피할 계획입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정이가 단순히 욕심이 많은 며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이상이었어요. 김 전무님께 당장 최진우의 출입국 기록을 전부 조사하라고 전하세요. 이미 요청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서연이가 녹음기를 저에게 밀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각오하셔야 합니다. 뭐가 담겨 있어요? 민정 씨와 최진우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도연 사장님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녹음한 거예요? 사흘 전 두 사람이 만난 호텔 레스토랑입니다. 감사팀 장비를 제가 몰래 가져갔습니다. 서연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걱정 마, 자기야. 다 계획대로 착착되고 있으니까. 민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당신 시어머니, 그 노인네가 눈치채면 어쩌려고? 최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그분은 이제 그냥 노망난 할머니일 뿐이야. 아무것도 몰라. 민정이가 기가 차다는 듯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괜찮아. 내가 병원 진단서까지 다 준비해뒀어. 이제 곧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거니까. 저는 녹음기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박도현, 그 사람은? 도현이? 걔. 걱정 마, 그 사람은 그냥 바지사장, 얼굴마담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서명만 척척한다고. 확실해? 당연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아주 고분고분하게. 녹음이 끊겼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가 더 있어요? 이건 민정 씨가 최진우와 헤어진 뒤 도연 사장님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서연이가 녹음기를 다시 조작했습니다. 다른 파일이 재생됐어요. 자기야, 아까 말한 거 엄마 일 어떻게 할 거야? 민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병원에 모시는 거 정말 괜찮겠어? 엄마가 충격받지 않게 그냥 조용히 진행해. 당신이 알아서 잘해. 알았어. 걱정 마. 깔끔하게 처리할게. 엄마를 요양원에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말에도 알아서 하라는 아들의 대답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파일과 녹음기를 책상 위에 두고 나갔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충격받지 않게 그냥 조용히 진행해. 저는 녹음기를 책상에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그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믿었던 아들이,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됐을 때 저는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 전무, 오늘 아침 일찍 서현 실장과 함께 본가로 오세요. 급히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 8시 두 사람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김 전무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까? 괜찮아요. 두 사람 다 앉으세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때가 됐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 전무가 말하려는 순간 김 전무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받고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전무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방금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민정 씨가 도연 사장님을 내세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안건이 뭐예요? 대규모 투자건입니다. 그리고 임시 주주총회도 열겠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 됐네요. 바로 그 주주총회를 우리가 쓸 거예요. 회장님?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그 주주총회를 바로 우리의 반격 무대로 만들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분으로 대주주 권한을 행사하겠어요.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릴 겁니다. 회장님, 그럼 도연 사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도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오늘 저녁에 엄마랑 밥 먹자. 할 이야기가 있어.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민정이랑 선약 있어. 다음에 봐, 엄마. 저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지만 도연이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도연이와는 이야기 끝났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진행하면 돼요. 저는 김 전무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주주총회 준비를 시작하세요. 모든 증거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도연이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문자를 받은 날, 저는 홀로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선산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가을 낙엽이 묘비 주변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저는 그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로지 남편 앞에서만 저의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죠. 차가운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도저히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이랑 내가 목숨처럼 아끼던 그 도연이가 저를 배신했어요. 어떻게 아들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흙바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툭툭 떨어졌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여보, 당신 따라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만 스산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돌아봤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을 든 인상이 선한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오래전 모습이랑 많이 변하셨지만 혹시 HK의 한수자 회장님 아니십니까? 노인이 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아이고, 맞으셨군요. 저는 윤기철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HK 중공업에서 일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기철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중공업? 아, 윤기철 소장님? 그때 생산직 현장 소장이셨죠? 예, 맞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윤기철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으로 중공업 공장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었죠. 저는 그때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그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윤 소장님, 그때 결국 공장 폐쇄를 막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저희를 위해 끝까지 싸워주신 거 저희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윤기철이 국화꽃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리가 되었네요. 감사 인사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자식 놈들 둘 다 회장님 덕분에 무사히 대학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윤기철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공장 문 닫히고 막막했는데 10년 넘게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이 회장님이셨다는 걸 작년에야 알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공장을 지키지 못한 아주 작은 미안함이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에게 회장님은 여전히 HK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윤기철이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윤기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윤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은퇴했습니다. 요즘은 저처럼 퇴직한 옛 동료들과 함께 조촐하게 소비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모임이요? 네, HK 그룹 제품들의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해주고 또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모임입니다. 다들 아직도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짓이죠. 저는 윤기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세월이 흘렀어도 변치 않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 소장님, 사실 지금 저한테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혹시나 누가 들을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주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 저 좀 도와주러 와주실 수 있나요? 주주총회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저 박도연이나 김민정, 그런 오너 가족이 아니라 평생 땀 흘려 일한 직원들과 주주들이라는 거요. 윤기철이 제 말을 곱씹더니 결심이 선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희 동료들과 함께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윤기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윤 소장님. 윤기철과 헤어진 뒤 저는 다시 남편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불과 몇 분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여보, 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도와준 거죠? 그렇죠? 그날 밤 저는 본가 서재로 김전무와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윤기철 소장님도 함께 모셨죠.
김 전무가 뜻밖의 인물인 윤기철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급히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분은 두 분 인사하세요. HK 중공업의 윤기철 소장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에요. 저는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그 자리를 민정이와 도연이를 심판하는 장으로 만들 거예요. 민정이와 최진우는 제가 아들 도연이의 배신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노망난 할머니가 이제 아무 힘도 없다고 비웃고 있겠죠. 바로 그 오만함과 착각을 우리는 철저하게 이용할 겁니다. 서연이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추서연 실장님은 민정이와 최진우의 횡령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하세요. 지금까지 모은 자료도 좋지만 돈이 오간 은행 거래 내역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해요. 법정에서도 반박할 수 없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확보하겠습니다. 김 전무님은 아직 우리 편인 중립적인 이사들과 지분은 적지만 우리에게 우호적인 주요 주주들에게 전부 연락하세요.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 반드시 참석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로 참석하라고 말씀드릴까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요. 그 이상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김 전무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 소장님은 동료분들과 함께 주주총회에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그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윤기철이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민정이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투자 안건을 통과시켜서 마지막으로 거대한 자금을 빼돌릴 생각일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김 전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정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민정 씨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위험해도 해야 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예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5번쯤 울렸을 때 도연이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쁜데. 도연아?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가 아무래도 몸이 너무 안 좋구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도연이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뭐? 입원? 엄마, 어디가 아픈데? 갑자기 왜 그래?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대. 병원 어디야?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아니야, 괜찮아. 너는 지금 주주총회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엄마가 방해하면 안 되지. 엄마, 그런 게 어딨어. 도연아, 주주총회는 그냥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엄마는 이제 늙어서 아무 도움도 안 돼. 저는 일부러 울먹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꾸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민정이 말 잘 들어. 그 애가 너보다 똑똑하잖아. 나는 이제 다 틀렸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았죠. 정확히 10분 뒤 김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민정 씨가 도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요. 예상대로네요. 네, 저희 직원에 따르면 민정 씨 목소리가 아주 들뜬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이 유난히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주주총회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서연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방금 확인했습니다. 민정 씨가 M아트 쪽으로 80억 원을 긴급 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언제요? 바로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네요. 덫에 걸려들었어요. 실시간으로 추적하세요. 단 1원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이미 은행 담당자와 협조 체제를 갖췄습니다. 모든 이체 내역이 빠짐없이 기록될 겁니다. 잘했어요. 추서연 실장님, 아주 잘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주주총회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이제 정말 하루 남았습니다. 민정이와 최진우는 자신들이 마지막 축배를 들며 거액의 돈을 빼돌리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제가 그들의 모든 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회사를 상징하던 그 공식 배지가 달린 옷이었죠.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저는 비장한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날 겁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 회사를 지키기 위해 입었던 옷이었죠. 남편이 물려준 그룹의 공식 배지가 가슴팍에서 묵직하게 빛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저 늙고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20년 전에 냉철했던 제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전무가 차를 가지고 본가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김 전무가 차 문을 열어주며 비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갑시다. 본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주주들과 임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그 혼란스러운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요. 저들이 모두 자기 자리에 앉을 때까지. 저는 그들의 축제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김 전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김민정 씨와 박도연 사장까지 모두 입장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들어갑시다. 저는 천천히 걸어서 주주총회장 정문 앞까지 갔습니다. 육중한 문을 경비원이 열어젖혔어요. 끼익 소리와 함께 회의장 안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자리에 앉아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단상 가장 높은 곳에는 의장석에 앉은 민정이가 있었고 그 옆에 제 아들 도연이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구두 소리가 정적을 뚫고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사람들이 하나둘씩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민정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와르르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단상 뒤편에 배석해 있던 최진우의 표정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제 아들 도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도연이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맨 앞줄 중앙 좌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지난 20년간 비어있던 지분 70%의 대주주 지정석이었습니다.
민정이가 황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 전체에 떨리며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병원에 계셔야 하는 분이 어떻게? 저는 천천히 제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민정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내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데 문제 있습니까? 하지만 몸이 편찮으시다고. 주주총회나 어서 진행하세요. 저는 서류를 꺼내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노려보다가 불안한 듯 단상 뒤에 최진우를 힐끗 쳐다봤어요. 최진우가 일단 강행하라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시주주총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정이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HK바이오의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건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대하고도 중요한 결단입니다. 민정이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미래가 담긴 투자 계획서가 떴습니다. 이번 투자로 우리는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민정이가 열변을 토하는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민정이가 제스처를 멈추고 저를 쏘아봤어요. 어머님, 아직 발언 순서가 아닙니다. 안건 설명 중에는 저는 대주주입니다. 이 회의의 그 어떤 순간에도 발언권이 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모든 주주가 저를 주목했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민정이가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고 가슴에 품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마이크 주세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내 회사에서 내가 말하겠다는데 어디서 며느리가 앞을 막는 겁니까? 비켜요. 저는 민정이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뒤쪽에 서 있던 김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김 전무님, 제가 준비하라고 한 자료, 지금 당장 공개하세요. 김 전무가 방송실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정이가 내세웠던 화려한 투자 계획서가 사라지고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끄지 못해요? 민정이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이가 단상 옆으로 당당히 올라가 다른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실장 추서연입니다. 지금부터 긴급 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M아트라는 회사의 서류가 떴습니다. 이 회사는 김민정 씨가 대학 후배 강민수의 명의로 설립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실제 사무실도 단 한 명의 직원도 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 수십 건의 은행 거래 내역이 빼곡히 나왔습니다. HK바이오에서 이 유령 회사로 총 23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위조된 승인서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거래였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다? 민정이가 뭐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세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민정이와 최진우가 호텔에서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김민정 씨는 뒤에 있는 최진우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야. 어머님이 날 모함하려고. 민정이가 단상으로 뛰어올라 스크린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표 2장과 거액이 입금된 해외은행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바로 오늘
주주총회가 끝나는 즉시 해외로 도피를 위해 준비한 증거입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모든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정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도연 씨는 그냥 얼굴마담이야. 바지 사장이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래도 당신 시어머니가 변수잖아. 최진우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그분은 이제 그냥 노망난 할머니일 뿐이야. 내가 알아서 요양원에 쳐넣을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이젠 그 노인네 말 믿을 사람도 없어. 민정이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주총회장이 분노로 술렁거렸어요. 민정이가 스피커를 끄려고 방송실로 달려갔지만 김 전무가 앞을 막았습니다.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기야, 아까 말한 거 엄마 일 어떻게 할 거야? 민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은 제 아들 도연이의 목소리가 나올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직전 저는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전무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만은, 그 배신의 목소리만은 차마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로서 베푸는 마지막 잡이었죠. 이게 전부입니다. 서연이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입구 쪽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4명의 경찰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김민정 씨, 그리고 최진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차가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민정이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를 지나쳐 무너져 내린 도연이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박도연, 당신도 공범이잖아. 당신도 다 알고 있었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여보, 당신도 말해봐. 당신도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거 동의했잖아. 도연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몰랐어. 도연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린아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경찰들이 민정이와 최진우를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 나 억울해. 박도연,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도 네 엄마 버린다고 했잖아. 이 개자식아. 민정이의 저급하고 끔찍한 비명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가누지 못할 정도로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그런 도연이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수자입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HK홀딩스 지분 70%를 보유한 대주주 한수자입니다. 웅성거림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사장은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상정된 HK바이오 투자권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저 한수자의 대주주 권한으로 전부 부결시킵니다. 그 순간 윤기철 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주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저 한수자가 HK그룹 회장직에 공식 복귀함을 선언합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저를 향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도연이가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들의 곁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왔을 때 김 전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김 전무님. 저는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도연이의 절규 어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주주총회가 폭풍처럼 끝난 뒤 저는 20년 만에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책상 위에는 세월의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창문을 밀어 열자 차갑지만 시원한 바람이 묵은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그때 김 전무가 복잡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군요. 김 전무, 서류는 됐고 상황부터 보고해요. 네, 민정 씨는 증거가 명백하여 바로 구속됐습니다. 공범인 최진우는 모든 혐의를 자백했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연이는요? 내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김 전무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주총회에서 아드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본을 끝내 공개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도연이는 어디 있어요? 모든 직위에서 사퇴하고 지금은 강원도 별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강원도 별장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었어요. 차가운 철제 별장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쨍그랑 하고 술병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도연아, 박도연, 엄마야.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좀 열어라.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아, 제발 엄마 얼굴이라도 좀 보고 얘기해. 밥은 먹었어? 밥이라도 먹고 가게 문 좀 열어줘.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어요. 도연아. 저는 한참을 그 차가운 문을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2주일 뒤 저는 다시 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도연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가득 싸서 갔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나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차가운 반찬통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들 좀 해왔어. 여기 문 앞에 두고 가. 제발 밥이라도 좀 챙겨 먹어. 응?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김 전무가 백미러로 제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회장님, 됐어요. 그냥 운전이나 해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상황은 제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날 오후 김 전무가 회장실 문을 거의 부술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김 전무,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침착하게 말해요. 주가가 또 폭락했습니다. 저희가 복귀한 지 일주일 사이에 20%가 넘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계자 문제 때문이죠? 언론에서 매일같이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오너 일가의 추문으로 그룹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고 온갖 신문이며 방송에서.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추문? 내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야. 그걸 왜 내 아들 도연이까지 엮어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이도 그 모든 걸 알고 눈 감아 주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연이의 우는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회사의 주가 그래프가 아른거렸어요.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럽고 가슴이 쇠사슬로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김전무. 저는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낯선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회장님. 김 전무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병원입니다. 새벽에 별장에서 쓰러지셔서 급히 제가 모셨습니다. 그때 의사 한 분이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의사가 제 눈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어요. 저는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은 회사 일 다 잊으시고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지금 환자분께는 독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한 달이요? 의사 선생님, 지금 우리 회사가 안 돼요. 당장 퇴원해야. 회장님,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 전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회사는 제가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제발 몸부터 챙기십시오. 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 전무가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두운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큰일입니다. 김 전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횡령 사건이 어젯밤부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모든 신문 일면에 김 전무가 신문들을 제 병상 위에 쏟아냈습니다. HK그룹 200억 원대 횡령 참사, 도덕성 잃은 오너 일가, 그룹 전체가 흔들린다. 끔찍한 제목들이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회사 신용도가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들은 뭐라고 합니까? 김 전무가 입술만 달싹이다가 차마 말을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말해봐요. 괜찮으니까 어서 말해요. 방금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을 당장 전액 회수하겠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은행으로. 환자분, 안 됩니다. 의사가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김 전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얼마예요? 우리가 당장 막아야 할 돈이 얼마냐고요. 다음 주까지 막아야 할 어음이 총 300억 원입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300억? 그리고 회장님. 김 전무가 더 어두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협력업체들이 전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왜요? 우리가 결제를 밀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제 저희를 못 믿겠답니다. 현금으로 선결제하지 않으면 물건을 단 하나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공장은? 공장 라인은요? 부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라인이 멈출 위기입니다. 저는 김 전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부도잖아요. 김 전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로부터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전무와 서연이가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연이가 헬쑥해진 얼굴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와 김 전무님이 모든 은행장님들을 찾아다니며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했죠? 네, 오너 일가의 추문 때문에 더 이상 그룹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담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협력업체는요? 그쪽은요?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현금이 없으면 납품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 전무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공장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부로 모든 라인을 멈춰야 한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사 이래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김 전무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러다가 정말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김 전무와 서연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내 가족 때문에 평생을 바친 이 회사가 망하는 거냐고요?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내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고 내 아들이 눈 감아준 일이에요. 그 죗값을 지금 회사가 받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너덜너덜해진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김 전무, 도연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여전히 별장에 계십니다. 매일 술만 드신다고. 김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텅 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은 폐인이 되어 어두운 방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고 제가 평생을 바친 회사는 제 가족의 잘못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회장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꼭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김 전무와 서연이가 돌아가고 저는 홀로 이 넓은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여보, 당신이 보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회사를 지키겠다고 자식 하나 제대로 못 돌본 제 잘못인가요? 아니면 자식을 지키겠다고 진실을 덮어버린 제 잘못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보다 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텅 빈 천장만 바라보다가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어요. 저는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어디 편찮으신? 김 전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아주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1시간 뒤, 김 전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 역시 잠을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회장님, 밤새 안 주무셨습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김 전무님도 그런 것 같네요. 우선 앉아요.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제 결정을 말씀드릴게요. 네, 회장님, 무슨 결정이십니까? 제가 가진 그룹 주식, 그 절반을 팔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본가 저택도 함께 내놓을 거예요. 김 전무가 숨을 헉 들이마시며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식의 절반이라니요. 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가는 회장님께서 평생을 사신 곳이지 않습니까? 선대 회장님과의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을 어떻게... 김 전무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추억이나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 전무.
하지만 회사가 살아야죠. 우리 직원들이 저만 바라보고 평생을 바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살아야 해요.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 차가운 옥새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걸로 당장 매각 서류 준비해 주세요. 오늘 안으로 모든 걸 처리하겠어요. 단 1시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김 전무가 끝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죠. 울지 마세요. 이계 회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제 손으로 시작했으니 제 손으로 책임져야죠. 김 전무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김 전무가 돌아서서 문을 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누군가 부술 듯이 거칠게 열었어요.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맙소사. 한 달 만에 보는 제 아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반쪽이 되어 수척했고 턱에는 정리되지 않은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좋은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도연아. 저는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연이가 병실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제 앞에서 쿵소리가 나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도연아, 너 일단 일어나. 이게 무슨 꼴이야. 일어나서 얘기해. 아니, 안 돼. 엄마한테 용서받을 때까지 못 일어나요. 아니, 안 일어나. 도연이가 바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큰 어깨가 어린아이처럼 끄끄대며 흔들렸습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회사를 망치고 엄마를 배신했어요. 도연아. 민정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면서도 저는 무서워서 한자리가 탐나서 눈 감아줬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그 끔찍한 말에도 저는. 도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붉게 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주주총회에서 저 같은 놈을 왜 지켜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그 배신자의 목소리가 나올 뻔한 녹음을 엄마가 왜 막으셨냐고요? 차라리 저도 민정이랑 같이 벌 받게 하시지, 왜? 도연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도연이 옆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도연아, 바닥이 차? 싫어요. 엄마가 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절대. 일어나라니까. 저는 도연이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도연이가 제 손을 어린애처럼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엄마 제발 저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네. 제가 이번엔 진짜 목숨 걸고 제대로 할게요. 제발요, 엄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넌 이제 사장도 뭣도 아니야. 아무 힘도 없어. 아니요. 저한테도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제가 가진 전부를 내놓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강남에 있는 제 아파트도, 제 차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상속받을 모든 재산에 대한 포기 각서도 당장 쓸게요. 도연이가 제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제발 엄마 주식이랑 그 집, 그거 팔기 전에 제발 제 거 먼저 다 쓰게 해주세요. 제발요, 엄마. 저는 도연이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에 그 나약하고 겁 많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잃은 남자의 절박한 진심이 그 붉게 터진 눈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도연 사장님께, 아니 도연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 눈빛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한참을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해봐.
어디 한번 네 힘으로 해봐.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제 손등에 이마를 대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는 병실에서 나가자마자 가장 비판적이던 첫 번째 협력업체 사장을 만났어요. 저는 김 전무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연락 받았습니다. 도연 씨가 그 성질 고약하기로 소문난 박 사장님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과거에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 포기, 각서와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 전부 내놓으면서 이것부터 팔아서 급한 불을 끄겠다고 했답니다. 이틀 동안 도연이는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2개 협력업체를 밤낮 없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도연이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양복은 먼지로 덮여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 다들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 저 내일 아침 9시에 은행장님 만나러 가요. 혼자 가려고? 아니요. 추서연 실장님이랑 같이 가요. 저희가 어젯밤 꼬박 세워서 회사 정상화 계획안을 새로 만들었어요. 도연이가 두꺼운 파일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설득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와 서연이가 은행으로 갔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전화기만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오후 3시쯤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은행장님 만나러 회의실로 막 들어왔어요. 제발 기도해줘.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 쉬하지 말고 진심으로 말해. 잘해봐. 전화가 끊기고 다시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오후 5시가 넘었을 때 낡은 폴더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어떻게 됐어? 말해봐. 엄마, 엄마. 도연이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엄마, 해냈어요. 은행장님께서 대출 상환 유예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정말? 그게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네. 제 개인 재산 전부 담보로 잡으시고 저희가 밤새 만든 정상화 계획안 보시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믿어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잘했다, 잘했다. 내 아들 정말 잘했다. 도연아. 그리고 엄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방금 협력업체 사장님들한테도 전부 연락 왔어요. 내일부터 납품 재개하겠답니다. 뭐라고 하시던? 다들 뭐라고 하셔? 제가 그동안 죽을 고생한 진심을 보이셨다고 망해도 같이 망하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고했어. 도연아,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 일주일 뒤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도연이가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한결 단단해진 얼굴로 차를 가지고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로 모실까요? 이제 본가로 가실래요? 아니, 아빠, 산소 좀 가자. 차는 해가 저물고 있는 경기도 선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 붉은 노을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묘비 앞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아들 도연이가 왔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피땀으로 물려주신 이 회사를 어리석은 제가 하마터면 전부 망칠 뻔했습니다. 도연이가 묘비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거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도연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연이가 붉어진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회사로 가자.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이틀 뒤 저는 공식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긴장한 임원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한수자는 오늘부로 HK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의장이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대신 이번 그룹의 존폐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증명한 추서연 감사실장을 HK그룹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서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저는 감히 그런 자리를 맡을. 추서연 실장님은 우리 그룹 최초의 여성 전문 경영인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혈연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감히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 씨는 오늘부로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그룹산하재단의 사회공헌팀장으로 발령합니다. 도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임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명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보고 완전히 밑바닥부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 그게 지금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거야. 땀 흘리는 기쁨이 뭔지, 돈보다 사람이 왜 중요한지, 거기서부터 다시 배워. 알겠어요. 엄마, 정말 열심히 할게요.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뜨겁지 않고 아주 따뜻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저는 도연이의 손을 마주 꼭 쥐었습니다. 그래, 아들, 엄마도 너 사랑해.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어요. 저는 옷장에서 그 비취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1년 전 도연이의 그 엉망진창이었던 취임식 때 입었던 바로 그 한복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정성껏 주름 하나하나를 다림질했습니다. 김 전무가 이른 아침부터 본가로 차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김 전무가 활짝 웃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네, 가죠. 오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요. 차는 HK그룹 본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가는 본사였어요. 회장님,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김 전무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좋아요. 본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1년 전 그날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추서연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당당하게 행사장으로 걸어갔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임원들이 전부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수자 명예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모두가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1년 전에는 구석 기둥 뒤에 쥐 죽은 듯 숨어 앉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안내 직원이 저를 맨 앞줄, 단상이 정면으로 보이는 중앙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이쪽 가장 좋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상이 한눈에 보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1년 전 주주총회 때 저를 응원해주던 임원들이 보였습니다. 저 뒤쪽에는 윤기철 씨도 동료분들과 함께 앉아 저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곧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힘차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HK그룹 신임 회장 추서연님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이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단상에 서자 모든 조명이 서연이를 비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하객들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HK그룹의 신임 회장으로 임명된 추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연이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한수자 명예회장님께서 저를 믿고 이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믿음에 제 모든 것을 바쳐 보답하겠습니다. 서연이가 단상에서 저를 바라봤고 저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HK그룹은 오늘부로 과거의 모든 잘못된 관행을 끊고 투명 경영을 선포합니다. 모든 거래를 공개하고 모든 결정을 정당하게 내릴 것입니다. 하객들이 큰 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건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우리 그룹의 진짜 주인은 오너 일가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과 주주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문득 행사장 한쪽 구석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 제 아들 도연이가 보였습니다. 도연이는 정장이 아닌 행사 진행을 돕는 직원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어지러운 의자를 정리하고 하객들에게 물을 나르며 연신 허리를 숙여 안내했습니다. 1년 전 그 오만방자하던 바지 사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직원의 모습이었죠. 서연이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모든 하객이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활짝 웃으며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이번에는 구석에 숨어서 눈치 보며 치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의장 한가운데서 가장 당당하게 제 진심을 다해 보내는 축하의 박수였어요. 서연이가 단상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명예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고맙죠.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 추 회장, 앞으로도 우리 회사 잘 부탁해요. 네, 제가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김 전무와 함께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본가로 모실까요? 아니요. 이제 그만 서울은 떠나야죠. 저 시골로 가요. 제 고향으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황금빛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요, 편해요. 이제야 진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붉게 물들였습니다.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골 예전 본가 근처에 아주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가게 간판에는 반찬 가게 박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성공을 위해 억지로 치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소박한 삶을 축하하는
그런 박수였어요. 아침 7시 저는 가게 문을 엽니다. 김치를 담그고 향긋한 나물을 무치고 달콤 짭짤한 조림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한 사장님, 나왔어요. 김 전무가 붉은색 앞치마를 척 두르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김 전무님. 아니, 이젠 김 사장님인가? 은퇴하셨으면 집에서 편히 쉬시라니까 왜 자꾸 오세요? 허허, 집에 있으면 마누라한테 구박만 받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사장님 도우면서 일이라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김 전무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배달 상자를 번쩍 들었습니다. 자, 오늘 주문 받은 거 배달하러 갑니다. 아이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김 전무가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쌩하고 나갔습니다.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 동네 할머니들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김치 맛은 어때? 맛있게 담갔어? 그럼요, 어르신. 아주 맛있어요. 이리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겉절이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아드렸습니다. 어머머, 이거 아주 꿀맛이네. 맛있네, 맛있어. 나 2통 줘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김치를 야무지게 포장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가게 문이 딸랑 열리며 여러 사람이 시끌벅적하게 들어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뒤에는 처음 보는 젊은 직원 5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나, 우리 아들. 다들 어서 와요. 아이고, 밖에서 고생들 했지? 얼른 들어와요. 직원들이 제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어서 와. 다들 배고프지? 얼른 앉으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얼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들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올렸어요. 자, 다른 건 없고 반찬뿐이지만 많이들 먹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도연이와 직원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와, 이거 진짜 꿀맛이다. 너무 맛있어. 그래, 그럼 더 먹어.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는 도연이의 그릇에 반찬을 듬뿍 더 올려줬습니다. 다들 봉사활동 다녀오는 길이에요? 우리 팀장님이 일은 잘하고요? 제가 묻자 한 직원이 입에 밥을 가득 넣고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봉사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저희 팀장님이요. 진짜 최고예요. 어머, 그래요? 네. 이런 꾸준 일은 저희 시키지도 않고 본인이 제일 먼저 다 하세요. 매주 한 번도 안 빠지시고요. 저희가 다 배워요.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야, 너희들은 무슨 그런 말을 해. 밥이나 먹어. 쑥스럽게.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지 뭐. 팀장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 많이 배운다니까요. 밥을 다 먹고 모두가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직원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명예회장님,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들 가요. 다음에 또 와요. 직원들이 떠나고 도연이와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도연아, 요즘 어때? 할만해? 응, 엄마 좋아. 솔직히 몸은 좀 힘든데 마음은 정말 편하고 보람 있어. 도연이가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잘 지내고? 응, 추 회장님이 정말 잘 이끌어주고 계셔. 나는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배우는 중이야. 그래, 천천히 해. 천천히 그렇게 배우면 돼.
저도 아들 옆에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고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엄마 지금 행복해? 정말 행복해 보여. 그럼 엄마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너는 어때? 나도 행복해. 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그때 나 같은 놈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한테 다시 시작할 기회 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저는 도연이의 손을 마주 꼭 쥐었습니다. 됐어. 임마, 넌 내 아들이잖아. 앞으로도 그렇게만 해.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늦었어. 나 이제 갈게.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운전 조심해서 가, 아들. 도연이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평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반찬가게 박수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짝. 아주 조용한 박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박수가 아니었어요. 70평생을 굽이굽이 살아온 제 인생을 저 스스로 축하하는 박수였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남편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여보, 당신도 보고 있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주 행복해요.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평상에서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또 손님들이 오겠죠? 맛있는 김치를 사러, 정갈한 반찬을 사러, 그리고 제 이야기를 나누러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안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간판 불빛은 그대로 뒀어요. 반찬가게 박수. 그 글자가 어둠 속에서 참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혼자 일어서야 하는 두려움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요.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자리나 많은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작은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 박수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